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8.41입니다. 오늘만 일을 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니까 따로 휴가를 내지 않더라도 무려 열흘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이나 쉬어? 라는 질문을 많이 서로 주고받으실 텐데, 한 교육 전문 기업이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조사 대상 직장인들의 평균 연휴 일수는 전체 열흘 가운데 8.4일로 조사됐습니다. 열흘을 온전히 다 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말인데요. 일과 삶의 밸런스, 균형을 뜻합니다. 요즘은 취업 박람회 등을 찾은 일부 구직자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이 회사는 워라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직접 할 정도로 연봉이 얼마나 많으냐보다는 휴가나 퇴근 시간 또는 야근이 많지 않은지 등등 근무 조건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역대급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나 워라벨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9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가 항공사들이 꽤 생기면서 항공사들 간의 요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저가 항공업계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현업 종사자 한 분 모시고 이 산업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돈다는 뉴스 자주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전세로 살고 계신데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한 번 더 쓰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궁금한 질문이죠.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명절인데, 네네. 마침 쌀과 관련한 뉴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쌀이 지금 생산이 과잉 생산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 매년 10년간 매년 25만 톤씩 쌀이 남을 수 있다라는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뭐 포럼상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점점 더 우리가 쌀을 덜 먹는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1년에 쌀을 그 사람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먹는 거네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쌀 먹는 건 계속 빠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쌀 소비량이 줄어들 거고 또 생산은 또 꾸준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예, 실제로 이제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몸무게랑 비슷하다, 이 비유가 맞으신 것 같은데, 예. 이게 1980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에 비하면 46.8% 수준,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80년에는 1인당 연간 100kg 먹었다는 뜻이네요. 대략. 예,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2배 먹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예. 몸무게만큼만 먹는다, 이렇게 쌀을 보면 잘 안 되거든요.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남는 쌀이 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쌀 재배 면적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작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품종이 개량되다 보니 그렇겠죠. 매년 쌀 생산량이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계속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또 듣다 보면
쌀은 남는데 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아주 낮고요. 식량 자급률도 아주 낮아서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네. 의문점이 생겼죠. 쌀은 매년 25만 톤씩 남는다는데 왜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떨어져? 남는 거잖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곡물 자급률하고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시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뭐 옥수수,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요. 네. 여기다가 수입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네. 여기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비되는 율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 절반, 국산 절반 이렇게 먹고 살면 예. 자급률은 50%구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수입과 국산을 약 2대1로 수입을 많이 먹으면 이 나라는 자급률이 대략 한 33%구나. 예.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고요. 예. 곡물 자급률은 한 24%로 떨어지는데 이 곡물에는 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예.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축 사료용 이런 것도 사람 먹는 거 말고 가축 사료용도 그렇죠. 포함이 되고요. 먹는 거긴 한데 예. 그들이 먹는 거. 네, 그리고 알겠어요. 두 번째는 요즘은 바이오 에너지라 그래서 뭐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이 있고 공장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 용으로 수입되는 것이 다 포함하다 보니까 곡물 자급률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 그러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국산 가지고 몇 %나 해결하느냐 이 말이고 네. 곡물 자급률 그러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까지 다 합쳐서 국산이 몇 % 기여하느냐 그 말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곡물이 있으면 이거는 그 자급률이 100%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수입량이 많다 그러면 공급은 초과고면 쌀 생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작물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쌀의 특수성 때문에 네. 이게 계속해서 초과 공급도 이루어지고 자급률은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쌀값이 시장에서 떨어지면 또 떨어진 만큼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농사는 지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구나. 라는 또 그런 심리가 당연히 발동하겠죠. 물론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손해도 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작물과 관련된 뭐 재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농약값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농산물은. 네. 이 식량 자급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농산물 보호라는 장벽을 일단 쳐놓고 이 협정도 맺었고요. 그때 이제 농가로 가는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직불금 제도. 직불금 제도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한 80에서 85% 정도의 가격을 시장 가격을 네. 쳐주고 사주는 제도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쌀의 생산량이 줄지 않는 초과 공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작물로 이 제도를 좀 확대하자 이런 건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대책도 내놨어요. 그래서 남는 쌀을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축 사료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 고민하겠다. 네. 두 번째 이제 쌀 직불금 제도도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농가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쌀 아까 가격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쌀 말고 다른 작물로 대체 작물로 간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 조금 더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쌀의 비중을 조금 줄여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남는 쌀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겠다. 뭐 다른 국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최근에는 뭐 북한의 식량 지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쌀이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활용해 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생각인 거죠. 논란은 많지만. 네. 우리나라는 아까 식량 자급률은 우리 국민들이 먹는 것 중에 국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은 한 50%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식량 안보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50% 정도 선이라고 하면 그럼 반은 수입해서 먹고 반은 우리 땅에서 길러 먹는다 이 말이네요. 아주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농업 강국들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
중국 주변 국가들을 보면 식량 자급률이 70% 뭐 90%까지 가거든요.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겠네요. 네. 비교해 보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듣죠.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인호 씨 질문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데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한 번 더 사신다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그럼 또 한 장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써야 한다면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보수를 또 드리고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좀 비싸던데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또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전세금으로 그냥 기간만 연장될 때는 그냥 예전 계약서만 갖고 계셔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세금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 다 지난 계약서 갖고 있기가 좀 불안하시고 좀 찜찜하시면 집주인과 만나셔서 그냥 흰 종이 백지에다가 2년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을 우리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음. 몇 월 며칠 집주인 아무개 세입자 아무개 딱 이렇게 써서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라는 게 굳이 뭐 어려운 말 법적인 용어 안 쓰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무슨 계약을 했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만 갈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중개업소에 다시 안 가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써줘야 믿음직하고 최고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중개업소에 가셔서 쓰셔야죠. 그래야 안심이 되시면 뭐 그러셔야 되는데 만기 연장하는 계약서 하나만 좀 써주세요 하면 그냥 공짜로 써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또 몇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또 아주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뭐 남의 지식과 시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적당한 가격 주시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혹시 서울 MBC 방송국 근처에 계신 분이면 제가 무료로 써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전세금을 올려주신 경우에는 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2억에 살다가 전세 3억으로 올려줬으면 차액인 1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올라간 전세금인 3억 원짜리 계약서를 한 장 더 써도 됩니다. 어쨌든 한 장 더 써야 되는 거고요. 잊지 마셔야 될 건 쓰시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새로 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2년 전에 전세 2억에 계약하실 때 그 계약서만 유효한게 되고 혹시 나중에 일이 생겨도 2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금 올려줬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한 장 더 쓰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 전에 썼던 그 원래 계약서 이것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는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번호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은 번호표니까 더 빠른 번호표일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하여간 전세계약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집주인이 중간에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은 해외로 나갈 때 이른바 저가 항공사들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그러면서 아마 타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저가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공항에서 바로 못 타고 늘 버스를 타고 비행기가 서 있는 활주로 한가운데까지 가야 되는 거냐. 또는 요금은 고가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가 항공사라고 부르지? 라는 질문들.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오늘 항공업계 관계자 한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생 저가 항공사로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면허 인가를 준비 중인 에어로케이의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상보 본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로케이 항공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보 본부장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 에어로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저가 항공사가 사업을 또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네, 저희 선진 저비용 항공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6월에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을 했고요. 약 한 2년여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항공 사업을 하려면 즉 비행기 사서 손님 태우고 나르려면 이건 비행기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 보군요. 네, 항구의 경우에는 예. 항공사를 설립할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 이 항공 운송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예, 이것을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허가가 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저가 항공사가 그럼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만약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총 7개가 된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 사실상 지금 진에어나 에어 부산 그리고 에어 서울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약 한 3개 그리고 뭐 크게 본다면 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오늘은 에어로케이의 사업 진행 상황보다는 저희가 저가 항공 업계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좀 사실은 여쭙고 싶어서 모셨으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부터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가 항공사들 항공권 가격을 보면요. 언제는 정말 놀라울 만큼 쌉니다. 아, 이거는 날아가는 거리 생각하면 택시비보다 싸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또 언제는 아주 비싸요. 들쭉날쭉인데 이게 대형 항공사보다 비쌀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가 항공이라고 해도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저렴하다고 보면 됩니까? 대개의 경우 뭐 저비용 항공권이 가격이 조금 더 싼 편이긴 합니다. 예. 뭐 그렇지만 훨씬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된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에서 출발하고 국제선 단기 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인천에서 나리타 노선의 경우에 대형 항공사 요금이 평균 한 25만 한 3천 원 정도인데 반해서 네. 예, 저비용 항공사 평균은 이보다 약 한 50원 정도 싼 25만 원대에 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네요. 네, 거의 뭐 유사하죠. 뭐 네. 이런 현상들은 다른 뭐 단거리 노선에서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예, 간혹 또 더 비싼 항공권이 또 저비용 항공사에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유 저가 항공사가 25만 원쯤 하면 뭐 국적기나 다른 대형 항공사들은 더 비싸겠지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항공권 가격이라는 게 사실 예. 시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람 움직이듯이 변동이 되고요. 네. 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시점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비교하기 힘든 부분도 있긴 합니다. 고속버스도 사실은 일반 고속버스도 있고 뭐 우등 고속버스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우등 고속버스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항공권은 왜 저가 항공사가 늘 싸지 않아요? 이 부분은 국내 항공시장 구도를 조금 잘 보셔야 하는데요. 네. 이 진에어나 에어서울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 기존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로 시작을 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나머지 3개의 독립형 저비용 항공사들 역시 상당 부분 운영 노하우나 인력들을 대형 항공사에서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 나머지 이 항공사들 포함해서 전부 다 저비용 항공사의 모델을 독립적으로 어떤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의 것들을 약간 답습하는 그런 이 중간적인 하이브리드적인 형태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로부터 사업이 시작됐거나 거기서 배웠거나 경험이 있으면 저가 항공을 못 해요? 즉 그 당시 뭐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즉 듣다 보니까 좀 더 파격적으로 가격 할인을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을 아직 못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뭐 과도기적이라 예. 뭐 찾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예.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같은 걸 더 줄일 수 있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뭐 비용 절감의 효과, 뭐 저비용 항공사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저가 항공이라 부르지만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그 결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거를 저비용 항공사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이 비용 절감의 효과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그렇겠죠. 됩니다. 뭐든지 네. 조금씩 아껴야 또 아껴질 테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공항의 선택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항공 기종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행기는 기왕이면 좀 싼 비행기 쓰는 게 나을 것이고 그거는 이해가 돼요. 네. 공항의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공항은 어느 공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비행기의 원가가 달라져요. 비행기 손님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네, 비행기 운영에 있어서 공항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공항 한 가지만 가지고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김포나 인천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과 네. 혹은 국내선 노선과 그리고 청주에서 출발하는 노선에서 공항에 대한 이용료가 아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공항 이용료라고 하면 비행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해야 되니 네네. 공항에다가 돈을 내나 봅니다. 네, 공항을 이용할 때는 착륙료라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사용해야 되는 부수적인 지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이용료 내지 공항세라고 네. 승객들도 내긴 내는데 네, 한 맞습니다. 10,000원 남짓 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사들도 낸다는 거죠, 공항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항과 지방에 있는 공항이 요금 차이가 커요? 어느 정도 차이가 커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예. 이 김포나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혼잡한 그런 공항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항공사들이 많을수록 이 공항의 이용료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와 네.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예. 하지만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절감이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무게가 74톤인 항공기의 착륙료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청주국제공항은 착륙 1회당에 약 한 네. 37만 원의 착륙료를 받습니다. 비행기 한 대당? 네네. 예. 그렇지만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약 한 63만 원 정도 그리고 김포국제공항도 약 60만 원 정도의 착륙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좀 비싸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착륙료는 받고 이륙료도 또 받아요? 아닙니다. 그건 안 착륙료만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드신 그 항공기에는 사람 다 타면 승객 다 타면 몇 명쯤 탑니까? 항공 기종마다 틀린데요. 제가 예. 74톤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약 한 180명에서 19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180명. 그러면 180명 타는 비행기가 30만 원 비싸니까 네. 대략 얼마입니까? 한 2,000원 정도 1인당 네. 더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계산을 하면은 대략 그렇게 그 되겠죠. 정도.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주 가는 것보다 청주에서 제주를 간다든가 강릉에서 제주를 간다든가 아무튼 지방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싸질 수 있다는 계산은 나오겠는데 글쎄 그 몇천 원 싼 게 꽤 의미가 있어요.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인당. 예. 한 회로 보면 그것이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네. 이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영에 있어서 1년 종합적인 어떤 결과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비용의 이 비용 절감이 네. 향후에는 이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분에서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일부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들이 합해진다면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안 그래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가려는 분들은 많은데 항공사들도 제주에 자꾸 취항하고 싶긴 한데 공항이 붐벼서 그래서 많이 못 가고 비행기 표도 여전히 비싸고 그렇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처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네, 공항이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제때 증설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공급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예.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항에서는 높은 항공 이용료를 낮출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가끔 저희 프로그램에 청취자들께서 질문 보내오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비행기는 공항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걸어서 또르륵 타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네네. 타러 갔더니 비행기 대신 버스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네. 그랬더니 그 버스를 타고 활주로 한가운데를 가서 타게 되던데 네. 그것도 활주로 한가운데서 태우는 비행기한테는 요금을 좀 싸게 매긴다든가 공항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 이용료 절감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시설 이용에 대한 기득권 혹은 서로 경쟁에 의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부 활성화된 공항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라고 부르죠. 탑승교라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모든 항공사들이 전부 다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브릿지에다가 네. 이 비행기를 대고 사람들을 탑승을 시키죠. 네. 그렇지만 혼잡한 공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이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종종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네. 이 발권 데스크나 탑승장이 굉장히 먼 곳에 있거나 혹은 이제 작은 소형 공항 같은 경우는 이 탑승교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선착순이라든가 예를 들면 추첨이라든가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오래 이용하던 항공사가 있으면 거기 우선
그리고 나중에 저희 좀 취향할게요라고 하면 저기 저 빈 곳 저 구석 가서 승객 태우시려면 태우세요.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나 봐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일단 운영을 하고 있던 영업을 하고 있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주자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항공권 판매하시는 게 주업이실 테니까요. 네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항공권 좀 싸게 구입하는 요령 이런 거 좀 있으면 알려주고 가시죠. 예, 뭐 아쉽게도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것보다 인터넷에 너무나도 요즘에 상세히 나와 있긴 한데 예. 기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사는 항공사별로 네. 본인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들을 조금 더 상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매하는 뭐 시기나 시점을 여행 시점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하면 당연히 미리 하면 좀 싸다는 네, 미리 거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겠죠. 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선진 항공 기법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의 수라든지 좌석의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다르더군요. 네, 그것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맞춰서 네, 본인의 여행 스타일에 맞추셔서 이게 가장 적합한 항공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사들 많을수록 좋으니까 얼른 네. 정부 허가 잘 받으시고 네네. 또 공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어로케이의 김상보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떠나는 경제 타임머신 시간입니다. 옛날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복장 단속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복장 단속. 네. 아, 예전에는 뭐 꼭 교복 입고 다녀야 되고. 여학생들 귀미 디센치, 아, 맞아요. 또 뭐 어른들 미니스커트 단속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장발 단속. 네. 그런데 요즘에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게. 이게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동우 롯데 하이마트 사장이 5년 전에 네. 롯데월드 대표이사로 있을 때 당시 흰머리가 난 직원이 흰머리 상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시 왜 염색 안 해? 흰머리 상태로 다니려면 회사 다니지 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들려와서 논란이 됐는데 이분이 이거 말고도 뭐 복장 불량을 이유로 뭐 벌을 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 흘러나오면서 네. 이것도 또 다른 방식의 갑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뭐 이분한테 들으면 또 어차피 고객을 대하는 직종이다 보니 또 그거 자체가 또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국감에서 아마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형식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같은 이야기도 듣기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염색하는 당의정이 문제에 괜히 대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누가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종이 이 A4 용지 하나를 저 5m 바깥까지 가게 하려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딱 던지는 게 제일 쉽게 가는 거다. 근데 그걸 안 접고 그냥 상태로 가게 하면 그게 잘 가냐? 펄럭펄럭 안 날아가지? 형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죠. 인상적이더군요. 뭐 요즘도 그러니 예전처럼 뭐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권위적인 시절이었으니까. 네, 뭐 영화 세시봉에서 보셔도 한효주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미장원 가려다가 경찰들 보고서 숨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랑 바지, 치마를 바꿔 입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당시만 해도 뭐 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해서 경찰이 지나가던 시민 머리카락을 자를 때였으니까요. 소위 이런 개인적 복장에 대한 단속과 참견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성인들의 개인의 패션까지 왜 나라가 참견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무슨 다른 이유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군사정권 특수성하고도 좀 맞물린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여성의 몸단장에 대한 참견이 심했던 편이었어요.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이뤄지는데 이후에 사회개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근검절약, 사치배격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으로 벌어집니다. 해서 국민운동본부가 62년에 관가를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인 복장 단속에 나서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 흔히 들었던 이 정신교육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예. 해서 본부가
일부 여성 공무원을 향해서 야한 화장과 단정치 않은 옷차림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한 화장과 단정치 않은 옷차림이라는 게 아이섀도우나 립스틱을 칠하고 큰 소리로 껌을 씹고 스커트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엄중 경고를 하는데요. 화장은 색조 화장품을 쓰지 말라는 뜻이었나 봐요. 그렇죠. 추 후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신문 기사에 어떤 게 바람직한 복장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듣던 얘기로는 상사들이 당시에 여직원들 손톱 검사도 했다고. 그것도 또 왜 여직원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직원들은 보통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매니큐어 바르셨을까 봐. 네. 이게 최근에 농협이 왜 소위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서 직원 복장을 감시했다 이래서 또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뭐 슬리퍼 통급 샌들 이런 거 신으면 감점이다. 염색하면 감점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60년대에는 대놓고 업무 시간에 여성 직원들에게 손톱 내놔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66년 1월 25일 경향신문을 보면요. 전날에 그 서울시청 과장들이 각 과별로 부하 여직원들의 손톱을 일일이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전 부서에 여직원들에 대한 사치 금지 4개 항목이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손톱하고 사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손톱 칠할 여유가 있는 여자들은 사치하는 여자다 이렇게 등식을 세워놓은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매니큐어 금지였는데 그 외에도 빨간 스웨터처럼 주위에 이목을 끄는 옷 금지고요. 붉은 립스틱 금지, 하이힐도 금지였습니다. 이게 66년 1월 25일에 경향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전날 벌어진 일이죠. 이 보도의 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뭐하러 여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웃기는 조직이 있습니까? 이런 톤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아니 천인 공노할 빨간 스웨터를 입고 출근하는 여성 공무원이 있단 말이야. 이런 톤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청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관가 전반이 다 그랬어요?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압박적이었고요. 관가의 보수적인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이 60, 70년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 구호 중 하나가 근검 절약이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직원들의 스타일에 일일이 간섭을 했던 거죠. 남성 직원들도 장발 단속을 당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공무원 중에는 머리 기른 남성이 많지 않았어요. 해서 여직원들의 화려한 복장이나 화장에 단속이 집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이 앞장서서 바람직한 여직원의 차림새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화장과 관련해서는 이 소제목이 기사의 소제목이 이거예요. 얼굴은 로션 바르는 정도로만. 그리고 껌 안 씹기 운동 이런 소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진 기사로 소개된 바람직한 여직원의 사무실 복장도 있는데요. 그런 게 기사로 나왔어요? 심지어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요. 사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아래가 벙벙한 이 투피스 바지나 아니면 이 군복 느낌의 3버튼 치마 정장 이런 것들을 괜찮은 여직원들의 복장으로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하나같이 실루엣은 감추고 활동성은 높인 그런 디자인들이었어요. 하이힐 신지 말라는 곳도 실제로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중앙청 얘기인데요. 중앙청이 96년에 철거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과천청사나 세종시 정부청사. 정부청사. 3공화국까지만 해도 이 건물을 우리가 요긴하게 썼는데 68년에 중앙청 근무 여직원들에게 하이힐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일단 복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업무를 방해한다. 똑깍똑깍 소리 나면. 그렇죠.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그러면 복도에 카페트를 깔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 비싼 카페트 찢어진다. 중앙청에 카페트가 깔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인데 하여간 하이힐 신고 근무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좀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4대 금지 복장 규정? 이것도 규정이 따로 있었어요? 네, 이건 78년 얘기인데요. 여름에 최신부 장관이 여직원들에게 절대 금지하는 4대 금지 복장 규정을 내려보냅니다. 재미있는 게 1번이 빨간 옷, 지난번에도 빨간 스웨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2번이 노란 옷, 3번이 알록달록한 무늬의 옷,
4번이 소매가 짧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뭐 슬리브리스 이런 건데 네. 노출형 복장 이런 4가지였습니다. 일단 원색을 되게 싫어하셨나 봐요. 굳이 색깔도 빨간 옷, 노란 옷은 안 되는 걸 찍어 보내면 네. 이건 주황색 옷은 어떻게 초록색 따는 거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그 규정이 나올 정도였는데 78년 8월 6일에 조선일보를 보면 최 신부는 만약에 복장을 위반한 여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눈에 띌 경우에는 즉각 주의를 요하는 군의 방송을 하고 공문까지 만들어서 전 부서가 돌려보게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게 78년이니까 대략 한 40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빠른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이런 빠른 권위주의 극복 내지는 빠른 민주화, 이게 더 기적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든지 좀 빨리 해내죠. 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뭐 중국, 예전 소련 이런 경우에는 더 네. 빨랐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니까. 그쪽은 덩치가 커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정말 40년 전에는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세상에 이렇기도 했답니다라고 조선시대 얘기하듯이 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그렇죠. 감개무량합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그럼 네 알겠습니다. 뭐 하이힐 안 신을게요. 빨간 옷 버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더라고요. 여직원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스타일은 제 권리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당시에 여직원들은 머리띠를 딱 메고 결의도회를 열어서 근무 중 하이힐을 신지 말자. 짙은 화장을 배격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동참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게 당시 군사정부 시절에 조성된 이 남성 중심의 시선과 또 압박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이게 민주화 바람이 불고서도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문화가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20년 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여직원 복장을 기습 단속해요. 그래서 적발 내역을 공지해서 단단히 망신을 주기도 했는데 당시에 하면 안 되는 복장 중에 하나가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 화려한 옷, 또 롱부츠, 배낭을 맨 옷차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배낭을 맨 옷차림은 왜 하면 안 되는 복장이었을까요? 근데 옛날 얘기처럼 하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도 뭐 한 30년 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진행자도 바뀌고 네. 또 패널도 바뀌고 해서 비슷한 얘기하면 요즘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웃을 이야기들 꽤 있을걸요.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러시겠죠. 실제로 저도 취재 현장에서 가끔 무슨 뭐라고 합니까? 어떤 높은 분들 의전하는 부서의 매뉴얼을 살짝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모 사장님께서는 지점 방문하실 때 꽃다발 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흰색 꽃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흰색 꽃 X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취향 저격이네요. 그런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네. 지금의 KTN 한전 이런 데 입사를 했을 때 그 왜 성을 붙여서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대졸 여사원인데도 김양 이렇게 부르는 곳들이 있었어요. 지점에서. 이건 실화입니다. 경제 발전보다 중요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듣다 보면.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 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자동차, 반도체, 보험, 부동산 그리고 한국경제 이런 각 분야의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책을 쓰신 저자들을 직접 모시고 저자와 인터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로 좀 길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아마 더 재미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쌀의 생산량이 줄지 않는 초과 공급 상태가 그러게요.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작물로 이 제도를 좀 확대하자 이런 건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최근에 중에. 이제 대책도 내놨어요. 그래서 남는 쌀을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축 사료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 고민하겠다. 네. 두 번째 이제 쌀 직불금 제도도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농가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쌀 아까 가격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쌀 말고 다른 작물로 대체 작물로 간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제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쌀의 비중을 조금 줄여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남는 쌀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겠다. 뭐 다른 국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최근에는 뭐 북한의 식량 지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쌀이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활용해 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생각인 거죠. 논란은 많지만. 예. 네. 우리나라는 아까 식량 자급률은 우리 국민들이 먹는 것 중에 국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네.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은 한 50%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 네, 식량 안보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50% 정도 선이라고 하면 그럼 반은 수입해서 먹고 반은 우리 땅에서 길러 먹는다 이 말이네요. 아주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농업 강국들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 주변 국가들을 보면 식량 자급률이 70% 뭐 90%까지 가거든요.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겠네요. 네. 비교해 보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듣죠.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인호 씨 질문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데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한 번 더 사신다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그럼 또 한 장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써야 한다면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보수를 또 드리고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좀 비싸던데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또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전세금으로 그냥 기간만 연장될 때는 그냥 예전 계약서만 갖고 계셔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세금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 다 지난 계약서 갖고 있기가 좀 불안하시고 좀 찜찜하시면 집주인과 만나셔서 그냥 흰 종이 백지에다가 2년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을 우리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음. 몇 월 며칠 집주인 아무개, 세입자 아무개 딱 이렇게 써서 서로 도장 찍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네. 여기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율을 소비되는 율을 비교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 절반, 국산 절반 이렇게 먹고 살면 자급률은 50%구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수입과 국산을 약 2대1로 수입을 많이 먹으면 이 나라는 자급률이 대략 한 33%구나. 예.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고요. 예. 곡물 자급률은 한 24%로 떨어지는데 이 곡물에는 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축 사료용 이런 것도 사람 먹는 거 말고 가축 사료용도 그렇죠. 포함이 되고요. 먹는 거긴 한데 그들이 먹는 거. 그리고 알겠어요. 두 번째는 요즘은 바이오 에너지라 그래서 뭐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이 있고 공장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 용으로 수입되는 것이 다 포함하다 보니까 곡물 자급률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 그러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국산 가지고 몇 %나 해결하느냐 이 말이고. 네. 곡물 자급률 그러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까지 다 합쳐서 국산이 몇 % 기여하느냐 그 말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곡물이 있으면 이거는 그 자급률이 100%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입량이 많다 그러면 공급은 초과급은 쌀 생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작물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쌀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초과 공급도 이루어지고 자급률은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쌀값이 시장에서 떨어지면 또 떨어진 만큼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농사는 지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구나. 라는 또 그런 심리가 당연히 발동하겠지요. 물론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손해도 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작물과 관련된 뭐 재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농약값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농산물은. 이 식량 자급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농산물 보호라는 장벽을 일단 쳐놓고 이 협정도 맺었고요. 그때 이제 농가로 가는 피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직불금 제도, 직불금 제도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한 80에서 85% 정도의 가격을 시장 가격을 쳐주고
사주는 제도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쉽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라는 게 굳이 뭐 어려운 말 법적인 용어 안 쓰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무슨 계약을 했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만 갈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중개업소에 다시 안 가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써줘야 믿음직하고 최고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중개업소에 가셔서 쓰셔야죠. 그래야 안심이 되시면 뭐 그러셔야 되는데 만기 연장하는 계약서 하나만 좀 써주세요 하면 그냥 공짜로 써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또 몇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또 아주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뭐 남의 지식과 시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적당한 가격 주시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혹시 서울 MBC 방송국 근처에 계신 분이면 제가 무료로 써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전세금을 올려주신 경우에는 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2억에 살다가 전세 3억으로 올려줬으면 차액인 1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올라간 전세금인 3억 원짜리 계약서를 한 장 더 써도 됩니다. 어쨌든 한 장 더 써야 되는 거고요. 잊지 마셔야 될 건 쓰시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새로 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2년 전에 전세 2억에 계약하실 때 그 계약서만 유효한 게 되고 혹시 나중에 일이 생겨도 2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금 올려줬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한 장 더 쓰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 전에 썼던 그 원래 계약서 이것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는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번호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은 번호표니까 더 빠른 번호표일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하여간 전세계약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집주인이 중간에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은 해외로 나갈 때 이른바 저가 항공사들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그러면서 아마 타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저가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명절인데 네네. 마침 쌀과 관련한 뉴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쌀이 지금 생산이 과잉 생산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 매년 10년간 매년 25만 톤씩 쌀이 남을 수 있다라는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뭐 포럼상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점점 더 우리가 쌀을 덜 먹는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1년에 쌀을 그 사람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어요. 저 굉장히 많이 먹는 거네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쌀 먹는 건 계속 빠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쌀 소비량이 줄어들 거고 또 생산은 또 꾸준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예, 실제로 이제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몸무게랑 비슷하다 이 비유가 맞으신 것 같은데 예. 이게 1980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에 비하면 46.8% 수준,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80년에는 1인당 연간 100kg 먹었다는 뜻이네요. 대략. 예,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2배 먹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예. 몸무게만큼만 먹는다 이렇게 쌀을 보면 잘 안 되거든요.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남는 쌀이 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쌀 재배 면적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작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품종이 개량되다 보니 그렇겠죠. 매년 쌀 생산량이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계속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또 듣다 보면
쌀은 남는데 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아주 낮고요. 식량 자급률도 아주 낮아서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네. 의문점이 생겼죠. 쌀은 매년 25만 톤씩 남는다는데 왜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떨어져? 남는 거잖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곡물 자급률하고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시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뭐 옥수수,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요. 네. 여기다가 수입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8.41입니다. 오늘만 일을 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니까 따로 휴가를 내지 않더라도 무려 열흘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이나 쉬어? 라는 질문을 많이 서로 주고받으실 텐데 한 교육 전문 기업이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조사 대상 직장인들의 평균 연휴 일수는 전체 열흘 가운데 8.4일로 조사됐습니다. 열흘을 온전히 다 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말인데요. 일과 삶의 밸런스, 균형을 뜻합니다. 요즘은 취업 박람회 등을 찾은 일부 구직자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이 회사는 워라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직접 할 정도로 연봉이 얼마나 많으냐보다는 휴가나 퇴근 시간 또는 야근이 많지 않은지 등등 근무 조건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역대급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나 워라벨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9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가 항공사들이 꽤 생기면서 항공사들 간의 요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저가 항공업계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현업 종사자 한 분 모시고 이 산업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돈다는 뉴스 자주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전세로 살고 계신데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한 번 더 쓰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궁금한 질문이죠.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